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오늘은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박영규 작가님이 지었고요. 그리고 한빛비즈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전에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노자에 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제자 백가의 시초격인 인물로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로는 도덕경이 있고 이 때문에 도가의 창시자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노자의 사상은 백성들을 시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무의자연과 권력과 재산을 더 가지려고 무리하게 애쓰지 말라는 공수신태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장에서 쓴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처세술을 요약하자면요. 남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요. 자신의 힘을 매번 100% 쓰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꼭대기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의 피크에 서 있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으므로 늘 7, 80%의 힘으로 오래 롱래스팅하는 오래 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싶으면 자리에서 내려올 줄도 알고 가진 게 많으면 주변에 적당히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현대글로 쉽게 풀어 쓴 책이 있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이무불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두 농부가 있었다. 같이 벼를 베는데 한 농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낫을 놀리면서 일한다. 그런데 다른 농부는 1시간쯤 일하고 나면 잠깐씩 논두렁에서 쉰다. 그날 저녁에 보니 쉬지 않고 일한 농부보다 잠깐씩 쉰 농부가 훨씬 더 많은 벼를 베었다. 쉬지 않고 일한 농부가 물었다. 아니, 내가 자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자네가 더 많은 벼를 베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쉬어가면서 일한 농부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잠시 쉬는 동안 낫을 갈았다네. 김정훈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다. 낫을 갈기도 하고 머릿속을 청소하기도 한다.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 머리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봐야 능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일을 아니함만 못하게 된다. 함이 없으면 하지 못함도 없다.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항상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도덕경 48장.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한다고 꼭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일손을 놓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성취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유약 승강. 빈 마음으로 강한 바위를 뚫는다. 이광은 중국 한나라의 명장이었다. 특히 궁술과 기마술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하루는 이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풀 속에서 잠든 호랑이를 발견했다. 이광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호랑이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은 명중했지만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괴이하게 생각한 이강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의 화살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를 닮은 바위에 박혀 있었다. 이광은 다시 한번 활을 쏘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살이 바로 튕겨 나왔다. 이광이 약한 화살로 강한 바위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활 시위를 당길 때 그의 마음속에는 바위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바위라고 인식한 순간 그의 마음은 바위로 가득 찼다. 마음속이 빈 상태로 있을 때와 채워져 있을 때의 차이다. 비움은 이처럼 약해 보이지만 단단한 바위돌도 뚫을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 거두고자 하면 먼저 베풀어야 하며 약하게 하고자 하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한다. 가게 하려면 먼저 일으켜 주어야 하고 빼앗고자 하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미묘한 밝음이라 하니 곧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도덕경 36장.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보다 내가 강해야 하고 상대를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한다. 상대를 약하게 만들려면 먼저 그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학을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 해도 먼저 씨를 뿌리거나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채움 다음에 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 다음에 채움이 있다. 노자가 말한 무의 세계는 극단적인 비움의 상태이다. 그러한 무가 있었기에 만물이 태동할 수 있었다. 자연의 생성 원리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움이 중요하다. 컴퓨터가 용량을 초과하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의 뇌나 마음도 불필요한 생각이나 번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휴지통이 있어야 한다. 조계산 서남사의 해유소에는 대소변을 몸 밖으로 버리듯 번뇌와 망상도 미련 없이 버리세요 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이 글귀처럼 마음속의 욕망과 몸속의 찌꺼기를 모두 비우고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성공불거. 공을 이룬 다음에는 쿨하게 놓아라.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큰 집착이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설마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무슨 공황장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가정할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가속도를 올리며 사는 셈이다. 하지만 인생이란 무한정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멈추듯 내부의 에너지가 소진되면 멈출 수밖에 없다. 공을 이루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음으로 떠나지 않게 된다. 도덕경 2장.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는 그 이름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쿨하게 놓을 줄 알아야 한다. 노자의 말처럼 그것이 오랫동안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이름에 집착하면 마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이게 되고 일정을 늘 빈틈없이 빼곡하게 채운다. 그렇지만 철인이 아닌 이상 언제나 빡빡한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기란 불가능하다. 간혹 펑크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 일이 잘못되어 삐걱거리기도 한다. 이럴 때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이러다가 이 세계에서 낙오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심리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이다. 늪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급한 마음에 끊임없이 팔다리를 휘저으며 허우적거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든다.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을 놓아야 한다. 맥이 풀릴 때처럼 자신을 가만히 놓으면 몸이 어느 순간 수평 상태를 유지한다. 그때 수영을 하듯이 손을 조금씩 앞으로 저으면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자신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거나 자신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늪에 빠뜨리는 일이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를? 그런 게 원래 나야. 그게 어때서? 로 바꾸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일이 안 된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머리를 감싸고 있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이불을 걷어내고 고개를 들어야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 대기만성, 드높이 날아올라 하늘에 닿도록. 예전에는 적성이 아니라 주로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했다.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그랬다. 내가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는 따로 있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등록금이라도 싼 대학에 가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성적에 맞는 국립대학 교육계열에 진학을 했다. 어느 포털 사이트 잡앤이라는 코너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도 그런 세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대학은 성적과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모 사립대학 국문과에 진학한 30대 중반 청년에 관한 기사였다. 이 청년은 군대를 제대한 후에 미래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나이키와 헐리우드를 거쳐 지금은 애플의 리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과 직업을 일찍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꿈을 위해 도전을 선택한 이 젊은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주위에는 이 사람처럼 박수를 쳐주고 싶은 이들이 많다. 내가 늦가기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65세가 되고 깨달은 건 싫은 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다. 올해 우리 나이로 75인 강봉수 씨는 인천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다. 남들 같으면 은퇴 후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안락한 여생을 즐길 나이이다. 그런데 강봉수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65살이 되던 해에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지만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묵혀두었던 물리학도의 꿈에 도전한 것이다. 나이도 나이지만 법률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 어지간해서 엄두도 내지 못할 터인데 강봉수 씨는 과감하게 도전을 결심했다. 그는 2009년 미국으로 건너가 학위과정에 등록했고 그 후 7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물리학 책하고만 씨름했다. 강봉수 씨는 74살에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며 큰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도덕경 41장.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산다.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별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모두 같아 보인다. 반짝거린다는 사실 하나로 하늘의 별은 모두 통일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주선을 타고 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 모두는 각자 다른 빛을 낸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별도 마찬가지다. 별이 얼마나 밝은지 무슨 색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별이 아름다운 것은 나만이 품고 있는 특별한 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별을 찾아 나서는 여행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다. 지자불언.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나의 것. 송은이와 김숙이라는 개그우먼이 있다. 두 사람은 함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미디 콘텐츠를 창작하는 회사를 차렸다. 송은이는 2016년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총 연출을 맡아 호평을 받았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에서 내 마음에 착 와닿는 대목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거를 사부작 하는 게 좋을 뿐이에요. 한겨레 인터뷰 중.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놀이 삼아 즐겁게 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도덕경 56장. 남들이 뭐라 해도 굳이 내 삶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 길 내가 아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 송은이 씨의 말처럼 그저 사부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된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미국의 명배우 메릴 스트립은 1976년 영화 킹콩 오디션에 참가했다가 탈락했다. 이탈리아인 감독은 처음 그녀를 보고는 이탈리아어로 못생겼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그 말을 알아듣고 감독에게 이탈리아어로 당당히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한다. 제가 킹콩에 출연할 만큼 예쁘지 않아서 죄송하네요. 메릴 스트립은 주눅들지 않고 자신만의 별을 찾아낸다. 젊은 시절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약 40년 동안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하면서 무려 20번이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 그중 3차례를 수상했다. 또한 그녀는 골든글러브상의 후보에 올라 가장 많이 오른 배우로 공로상을 포함해 9차례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30살쯤에 빛을 보기 시작한 그녀는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대표작을 만들고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지만 지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별을 찾는 여행에 나선다면 한 번만으로 인생은 충분하다. 별을 찾지 못한다 해도 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귀신 천하.
내게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나다. 누군가가 해민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법정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이 되세요. 이에 해민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법정 스님이 아니라 해민 스님이 될래요. 남의 장미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내 시간과 공을 들여 가꾼 꽃보다는 아름답지 않다. 강수진에게는 강수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박지성에게는 박지성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내게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나다. 세상에 아무리 진귀한 꽃이 많아도 내 꽃과 똑같은 꽃은 없다. 내 꽃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꽃이다. 꽃을 가꾸듯이 나에게 물을 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자.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라는 말로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자.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기 몸을 천하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천하를 부탁할 수 있다. 도덕경 13장. 내 몸은 천하와도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자주 잊고 산다. 신기루를 쫓느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온 후에 비로소 가장 소중한 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때는 이미 꽃이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사라지고 없을지 모른다.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는 자신과의 연애뿐이다. 저 세상 갈 때 동무는 자신의 영혼밖에 없다. 살았을 때 내가 나의 영혼을 홀대하면 죽어서는 내 영혼이 나를 모른 채 할 것이다. 살아있을 때 영혼의 꽃을 잘 가꾸어야 한다. 정위복명. 고독한 사막에서 참된 나를 만나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고독과 우호협정을 맺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고독이란 사랑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가 선물을 주고받듯이 자신의 삶과 연애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고독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 문제의 농담의 식구처럼 내 삶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 더 고독해져야 한다. 중요한 삶의 계시는 적막한 상중에서 달빛을 등불 삼아 혼자 책을 읽는 중에 혹은 배낭 하나를 메고 호련히 떠나 사막 여행 중에 문득 별을 타고 다가온다. 시인 김태영은 고비 사막을 여행하다가 세상이 너무 고독하고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밤을 꼬박 새우며 별, 구름, 낙타, 지평선, 무지개를 그의 가슴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다. 아마 그때 어린 왕자가 별을 타고 시인에게 내려와 벗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뜻을 받드니 그 가운데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참된 나를 만난다. 도덕경 16장.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희미해진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 파묻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소리를 듣기 위해 끊임없이 일상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고비 사막이든 달빛이 춤추며 흘러드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탈주는 가능하다. 별을 보면서 하늘과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독이다. 하늘은 곧 나의 마음이다. 따라서 이때의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르다. 외로움은 사람을 쓸쓸하고 황망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준다. 어떠세요? 노자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노자의 사상과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이 멋지게 어우러진 책이었습니다. 지금 바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일에 치여서 마음이 허하거나 힘드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편하게 나를 토닥토닥하고 창밖의 별도 한번 보시고 여유로운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